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이번 주가 이제 종강주가 되겠대요. 여러분들 그동안 한 학기 동안 또 수업 듣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 수업은 여러분들 제가 아마 인상주의까지 아마 흐름을 했어요. 했고 좀 마지막 시간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활기적이고 활동적이고 활기력이 있는 그런 색감으로 좀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볼까 해서 제가 야수파, 입체파 이런 것들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명화의 감상이지만 이것들을 또 어떻게 응용을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감상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이번 주는 그래서 야수파에 대해서 한번 흐름을 좀 알아보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야수파의 특징부터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그림들은 굉장히 원근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공간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 야수파는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그래서 원근법을 무시해요. 그래서 공간감의 그런 색감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요. 언근법이 없어요. 기존의 색채는 이런 풍경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뭐 이런 명암 대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합폭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냥 색과 형태의 자율적인 이런 세계를 창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폭을 자기 해방의 장소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색채 자체 그것들을 정서의 표현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야수파의 화가는 누가 드냐면 이 마티스가 대표적인 야수파의 화가에 들어가는데요. 이 마티스는 특히 지금 이런 항구가 내다하다 보이는 이런 방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주변에 이 아스파의 화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들 작품은 다 이렇게 입체적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원근감이 없다는 거죠. 그것들이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색과 이 형태의 자율적인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게 이 야수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수파의 특징들을 보면 이런 원색적인 색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남성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꺼운 이런 윤곽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그림들은 어때요? 굉장히 잘 그리고 예쁘고 사실적이고 그렇다면 이런 야수파의 그림들은 어딘지 모르게 좀 미완성된 것 같은 느낌도 받고 또 이게 뭐야 원근감도 없고 뭐 이렇게 평면적인 면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린 것 같은데 너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아마 이런 그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있는 화가들은 얼마나 잘 그랬어요. 전통을 고집했던 화가들하고는 이런 대립이나 여러 가지 혼돈이 많이 왔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야수파나 뭐 입체파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대 미술들도 또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대와 환경에 의해서 이런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지금은 이 코로나가 올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잖아요. 예측도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시국은 거의 1년이 돼가도 해결이 안 되면서 어떤 문제들이 와요. 여러 가지 또 이런 트렌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이런 것처럼 이 야수파도 아마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인상파나 신인상파의 타성적인 이 합풍의 반기를 든 젊은 화가들이
일시적인 만남에서 형성됐다고 합니다. 야수파가. 그래서 전통적인 이 화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이런 표현 기법을 시도하려는 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던 급진적인 이 화가들의 모임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8년에 벌써 자취를 감춰질 정도로 잠시밖에는 존재하지 못했고요. 야수주의는 이런 선언문이나 프로그램, 이론 등을 확실하게 갖춘 이런 학파를 이루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냥 우연적이며 즉흥적인 이런 양성을 띠면서 나타났고요. 화가들의 그런 신조나 입장을 명백히 설명할 만한 이런 선언이나 주장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수파 또는 포비즘, 20세기 초반에 모더니즘 예술에서 나타났던 미술 사조라고 합니다. 야수파는 20세기 초에 일어난 미술운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대 미술에 큰 영향을 주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색채 해방이라는 명분 아래 이런 힘찬 붓터치와 색채의 자율성을 추구했고요. 과감하게 이런 강렬한 이런 원색을 사용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이런 감성을 표현해내어 주었다고도 합니다. 추상으로 나가는 이런 하나의 본격적인 시도로서 색채의 추상성을 선도해 나가기도 하고요. 또 강렬한 이런 원색의 사용, 장식성을 강조하고 조형적 자유의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야수파 작가들의 작품에는 이런 강렬한 이런 순수 색채가 사용되었고요. 원색적인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보색 대비도 많고요. 야수파의 색들은 그 색채는 이 공간 구성을 이루는 것에서도 사용되었으나 대부분 그런 감정의 표현과 장식적인 효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수파는 이런 새로운 이런 실험 정신을 발휘해서 작가의 색채를 통해 표현한 감정적 이런 힘을 표현하고 과거의 전통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수파는 넓은 추상적인 색면을 중소시해서 이 묘사적 기능에서 조형적 자유를 추구했고요. 넓은 색면 이것들을 점차 추구해서 장시성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세잔의 색면과 다른 것은 세잔은 보다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그 의미에 있어서 주관적인 색채 사용이 고유의 그런 고정을 계승한다고 했었죠. 근데 야수파는 양식적인 변화에 주력해서 내용보다는 형태 왜곡, 추상적인 색채 이런 패턴화된 이런 화면이 형태를 이루고 그림은 장식화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런 조형적인 표현 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색채 사용을 회화의 목적으로 인식해서 나오게 되었고요. 색채 자체가 이런 회화의 목적이 된다는 것은 이미 그 회화가 단순한 이런 외계 표현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화면이 이루어내고 있는 그 자체와 색채이고요. 굵은 붓터치, 독립성과 단순성, 생명력이 있는 이런 원색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담한 이 터치의 흔적을 그대로 남겨두어서 색채와 표현력이 더욱 생생하게 강조를 한다든가 야수파가 사용하는 화면의 물감은 인상주의 시각적 혼합 효과의 매개차라기보다는 물감이라는 이런 물리적인 존재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법은 이런 후기 인상주의 반고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상주의는 이런 빛에 의한 명암법을 거부하고 적색, 청색, 녹색, 황색 이런 사원색을 강렬한 필지로서 병렬하는 대담한 이런 수법으로 격렬한 개성적인 표현을 시도했죠. 그리고 형태는 굉장히 단순화시켜서 하였다고 하죠. 그래서 인상주의의 그런 직물적인 감수성을 배제하고 해화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전통적인 기법을 재현해서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색채에 대한 이런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되며
이러한 해석은 구질서로부터 이탈하고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고를 강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이런 회화 개념을 부정하고 자연주의적 묘사에서 벗어나 색채, 그 자체의 표현을 강조하는 이런 근대 미술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전통적인 회화 개념을 부정하고 자연주의적인 묘사에서 벗어나 색채, 그 자체의 표현을 강조하는 근대 미술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색조 간의 톤입니다. 색들 같은 색상이라도 어떤 거는 선명하고 흐리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색조예요. 색조 간의 이런 직접적인 대조로 화려함을 더해 줄 수 있다. 또 보색을 사용해서 강한 이미지를 대조시킬 수 있다. 또 강렬한 원색과 자유분방한 이 붓터치는 화면을 평만화시키거나 그 대상 그 재현의 색채 역할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1908년경부터 이들은 각자의 방향을 독자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야수파들은 이런 세기말적인 슬픔과 내성, 그리고 상징주의 문학의 탄미성을 모두 벗어던지고 인상주의의 직접적이고 이런 기쁨에 찬 자연의 표현을 재생시키는 한편 후기 인상주의의 고상한 그 색채의 대비와 깊이 있는 정서적인 이런 표현을 결합시키는 데 만족했습니다. 색채를 이전에 낡아빠진 묘사적 기능이라고 했다면 이것들을 해방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야수파는 이런 새로운 이런 실험 정신을 발휘한 작가의 색채를 통해서 표현적, 감정적 힘을 표현하고 과거의 전통을 깨었습니다. 그리고 야수파는 넓은 이런 추상적인 색면을 중요시해서 묘사적 기능까지 조형적 자유를 추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수파 화가들은 이런 반고와 고갱의 작품 속 예술의 본보기를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이 색채가 자연의 재현 수단이 아니라 예술가의 감동, 사념의 표현으로서 독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교훈입니다. 나의 눈앞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다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색채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반고의 말이 야수주의 그 자체에 정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앙리 마티스예요. 이 앙리 마티스는 이 프랑스 시골 출생이고요. 10대 후반에 변호사의 조수를 일하다가 드로잉 그 수업을 듣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로의 미술학교 교실에 입학하고요. 그리고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가장 인상을 받고 다양한 회화의 양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빛의 그런 기법을 실험하게 되고요. 또 드로잉과 함께 프랑스 남부를 여행하면서 색채에 집중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또 앙드레 드랭을 통해서 플라뱅크를 알게 되고요. 드랭과 공동 전시회를 열었을 때 비평가들에게 리스 포비즘 이렇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이름을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찾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의 그런 미술 운동을 지칭하는 용어로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7년에 피카소와 친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업가 세르게이 슈츠킨 후원을 받아서 음악 같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티스는요, 이 세잔의 영향도 받고 고흐의 영향도 받고 이 고갱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림 기법이 이 세잔하고도 비슷해요. 그 세잔은 인상주의 화가들의 교류한 독자적인 화풍을 개척한 분이죠.
야수파와 입체파에서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화가 중에 하나고요. 고흐는 강렬한 그 표현적 정신의 표현, 그런 표현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갱은 대상으로부터 독립된 색을 가졌고요. 또 함께 형태에 대해서 하나의 조화형 질서, 조형적인 장식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티스는 아프리카와 아랍 쪽의 전통 미술을 화면에 도입해서 대범한 변형과 강한 원색, 이국적 배경 등이 주류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의 즐거움이 나타나 있으면 말년에는 이 색종이를 오래 붙이거나 독특한 이런 조형 작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마티스는 다양한 개성을 가진 그런 야수주의 작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존재이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조형 그 표현상의 대담한 시도에 의해서 다른 야수와의 작가에게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티스는 다양한 이런 개성을 가진 야수의 작가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존재이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또 이 조형 표현상 대담한 시도에서 다른 야수주의 작가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마티스는 이 프랑스 회화에 전통적으로 이 새로움을 찾는 화가였고요. 색채가 이런 공간감과 양감을 창조해내고 그 색조에 따라서 화면 안에서 올바른 균형이 잡혀진다는 사실을 됩니다. 잡혀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마티스는 이렇게 짧고 불규칙한 터치와 함께 밝은 원색을 사용함으로써 색채 효과를 두드러지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가능한 한 가장 솔직한 방법으로 그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 것으로 빨강, 노랑, 파랑 이런 사람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인간 감각의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야수주의 쇠퇴한 이 1908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이 야수파의 합법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그의 예술 세계를 완성해 나간 그 유일한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풍경이나 인물과 같은 전통적인 소재에서 이런 것에서 출발하면서 보이는 외부 세계를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그대로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의 반응을 충실히 표현하자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색채, 붓터치, 자유로운 선으로 나타내고 이러한 시도는 고흐와 고갱의 선례에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마티스는 색채의 평면적인 배열을 강조하면서 화면을 추상화시키는 본격적인 모더니즘 미술에 진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앙리 마티스는 이게 이제 그 초기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사치, 평온, 쾌락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는 해돋이, 운하를 도시 전체를 수선빛으로 황금빛으로 물들이게 하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그 노을이 진 그런 상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그래서 세계는 뜨거운 햇살 안에서 갈등이었고 그러네요. 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이 있고요.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호사, 평온, 관능.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만 해도 이런 터치들이나 이 마티스 터치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잔 약간 그리고 세라의 기법, 고흐의 기법 이런 것들이 그 초에는 많은 그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했었고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좀 바뀌죠. 예. 이거는 본격적으로 이제 야수파적 성향의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삶을 만끽하는 이들의 모습을 유치하다 싶을 정도로 천진스럽게 그려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린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그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형태도 삐뚤음하고 색채마저 서툴러 보여서 언뜻 보면 도무지 잘 그린 그림이라고도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그의 신념을 그 그림만큼 보여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아이의 눈으로 본 듯한 세계의 생감을 꺼리낌 없이 화폭에 옮겨 놓기도 합니다. 그 색감들 보면 너무나 예뻐요. 따뜻하고. 그죠? 그래서 현대미술은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진 화가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은 앙리 마티스의 이런 생의 기쁨입니다. 생의 기쁨은 조화로운 색채와 나른하고 교태스런 선이 어우러진 나무와 수풀에 둘러싸인 이런 비원에 한가롭게 누워 있거나 춤을 추거나 플루트를 불거나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전체 분위기는 부드럽고 관능적이죠. 이것들이. 그리고 성숙한 색채와 꾸불거리는 이런 선들. 이 독지적인 양식으로 정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콜리우드라는 그 앙리 마티스가 살았던 동네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그래서 이 마티스는 이런 순수와 이런 원시주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프랑스로 돌아가 새로운 작업을 하기로 마음 먹고요. 그것이 바로 이 콜리우드는 이 남프랑스 지중해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마티스는 이곳에서 오늘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 풍경화들을 그리고요. 그림 속의 세상은 태양의 빛으로 넘실대며 생의 기쁨, 그림 그리기의 환희와 넘쳐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태어나야만 해. 그리고 색상도 그렇게 얘기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 색채는 강렬하다. 마티스는 이런 사물마다 그림자를 입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효과를 부정했다. 오직 채색만으로 얌감과 질감을 살려냈다는 거죠. 이 형태도 중요하지 않아요. 보면.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고요. 화사한 남쪽 풍경과 태양에 빛나는 광선, 그리고 이 지붕과 햇볕에 달구어진 이 땅, 집의 벽, 그 다음에 바다 위에 솟아있는 이런 교회 종탑, 이런 그림자 없이 오렌지, 빨강, 분홍 충분히 좋은 감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의 육지, 바다의 차가운 푸른빛 사이에 대조가 무더위라는 그런 느낌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이제 모자를 쓴 여인이에요. 야수파라기보다는 야만적에 가까운 이 검은북 터치를 얼굴을 채운 이 주황과 초록색, 특히 코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강한 녹색선, 짐승이야 정작 모델이 된 부인도 싫어했던 초상화입니다. 마티스 부인의 초상입니다. 이것도 모자를 쓴 여인인데요. 지금 1905년에 그 작품을 다시 그렸는데 옆모습을 보고 있죠. 이것도 이 마티스의 부인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모델로 한 이 아름다운 초상화에 익숙해져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주최 측마저 전시를 꺼렸다고 합니다. 야수라는 표현과 어울리는 거친 분노림으로 쓱쓱 발라놓은 이런 물감 자국과 폭발하듯 강렬한 원색의 색채의 해방, 이것들을 지향한 야수파의 중심이었던 마티스는 잔신만의 주관적인 그 감정으로 재해석된 색채로 캔버스를 채웁니다. 마티스로 인해서 대상의 고유색은 모두 부정하고 작가의 감정과 느낌으로 표현된 주관적인 색채가 그 자리를 표현한다. 그래서 20세기 해와의 일대 혁명이 시작되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야수파의 성향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티스의 작품은 이 구성 요소가 모두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져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는 나는 균형이 잡힌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림을,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티스에게 있어서 구상 또한 작가의 뜻에 따른 이 방식으로 배열해서 작가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기술이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활짝 열린 창문 너머로 리비에라의 전경이 보이는 실내 정면이래요. 근데 색은 더욱 밝아지고 강렬해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짙은 이 빨간색과 초록색을 사용하여 이 작품에서 어떤 장르가 보이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빨간색과 초록색에 사용한 이 작품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쵸. 약간은 이제 보색 대비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은 경계선이 없어요. 이게 벽이고, 이게 식탁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같은 색으로 다 해버리고, 이것도 그림 같은데, 사실은 이게 바뀌래요.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작품에서도 짙은 빨강과 이 초록색을 사용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빨간 좋아해요. 그래서 벽과 바닥과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거는 1905년 본격적인 이 야수파 성향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건 댄스예요. 그런 후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과 이 배경색들은 이 보색 관계, 이것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음악이에요. 캠퍼스에 이제 음악을 켜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예배당에, 마티스 예배당에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해서 나왔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이건 푸른 나무. 예, 이거는 이카루스에 대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수업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